공복 혈당 95 정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이 수치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면요? 검진 전날 저녁부터 굶고 아침에 빈속으로 측정한 이 숫자. 사실 이건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낮은 순간만 찍은 겁니다. 마치 시험 날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혈당도 검진 날 아침에만 착한 척을 합니다. 문제는 이 정상 수치 뒤에서 당신의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검진이 절대 잡아내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시간대와 혈당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기준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공복 혈당 126 이상, 식후 이 시간 혈당 200 이상이면 당뇨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제대로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췌장의 마지노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준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 숫자들은 이 수치를 넘으면 합병증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5까지는 안전하고 126부터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26이라는 숫자는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위험하다는 경고등일 뿐, 그 아래라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분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이미 췌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당뇨 전 단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내에 절반 이상이 진짜 당뇨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절반입니다. 동전 던지기 확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당뇨는 아니네라고 안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 10년 후에 진짜 당뇨 진단을 받고 후회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맑은 물에 설탕을 잔뜩 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끈적한 피가 혈관 안쪽 벽을 흐르면서 긁고 지나갑니다.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 아주 얇은 막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뭐냐고요? 혈관의 가장 안쪽을 감싸고 있는 세포층입니다. 두께가 머리카락의 100분의 1도 안 될 만큼 얇습니다. 이 얇은 막이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혈당에 계속 노출되면 이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치유하니까요.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나도 며칠 지나면 낫는 것처럼 혈관도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치솟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아물 틈이 없습니다. 계속 긁히고 또 긁힙니다. 아침에 밥 먹고 긁히고 점심에 또 긁히고 저녁에 또 긁힙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드시면 또 긁힙니다. 하루에 4~5번씩 1년이면 1,500번이 넘습니다. 10년이면 15,000번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은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고무줄처럼 말랑말랑하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혈관이 탄력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어야 하는데 딱딱해진 혈관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 다 혈관 손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아무런 통증도 증상도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은 안 아픕니다. 속에서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아, 내 혈관이 이렇게 안 좋았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이 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긁힌 파이프에 녹이 스는 것처럼요. 정상적인 혈관벽은 매끄러워서 콜레스테롤이 붙을 곳이 없습니다. 코팅된 프라이팬처럼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난 곳에 면역 세포들이 몰려듭니다. 이 면역 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은 세포들이 쌓이면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시작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원래 넓던 도로가 공사 때문에 한 차선으로 좁아진 것과 같습니다.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계속 무리하면 심장 근육도 지칩니다. 심부전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서 온몸에 피가 잘 안 도는 병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덩어리 표면이 얇아지면 혈압에 의해 터집니다. 마치 여드름이 터지는 것처럼요. 터지면 그 자리에 피떡, 즉 혈전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출혈이 생기면 피를 굳게 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 순간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쓰러집니다. 식은땀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왼쪽 팔이 저릿저릿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혈관이 막힌 후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심장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늦으면 심장 근육이 죽고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집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뇌세포가 죽으면서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겪은 분들은 재활을 해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쓰거나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검진이 잡아내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만 혈당이 착하고 밥 먹고 나면 폭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으로는 절대 발견이 안 됩니다. 공복 혈당만 보는 건 마치 학생의 실력을 중간고사 점수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숙제는 잘하는지, 수업 태도는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롤러코스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확 올라갔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의 혈당은 음식을 먹어도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낮은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급격한 변동이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 급격한 변동이 문제일까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천천히 분비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면 췌장이 당황합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왕창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오르막이 가파르면 내리막도 가파른 법이죠.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집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어집니다. 특히 단 게 당깁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습니다. 또 혈당이 치솟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칩니다. 매번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느라 췌장의 베타세포가 혹사당합니다. 베타세포가 뭐냐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지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점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로 가는 길입니다. 무서운 건 베타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베타세포의 절반 이상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진단받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팔뚝에 동전 크기 센서를 붙이면 24시간 내내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계입니다. 5분마다 자동으로 측정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당뇨 환자들만 사용했는데 요즘은 건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한 번 붙이면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몇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붙여보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잰 공복 혈당은 95로 정상인데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나면 혈당이 180까지 치솟는 겁니다. 거의 당뇨 환자 수준입니다. 그러다 2시간 후에는 70까지 뚝 떨어집니다. 180에서 70이면 110이나 떨어진 겁니다. 이 급격한 하강이 문제입니다. 이때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이 밀려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꾸벅꾸벅 조는 게 단순히 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의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뇌는 포도당만 연료로 씁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제일 먼저 힘들어합니다.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오후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머리가 멍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의 후유증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혈당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먹는 것과 먹는 방법을 바꾸면 오후가 달라집니다. 더 흥미로운 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수만 명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똑같은 음식을 주고 혈당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크게 오르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오릅니다. 반대로 과자를 먹었을 때 혈당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자는 괜찮은데 밥을 먹으면 폭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아침에 먹을 때와 저녁에 먹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장내 세균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장내 세균의 종류와 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잘 분해하는 세균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방을 잘 분해하는 세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른 겁니다. 유전자보다 장내 세균이 혈당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 남들이 먹고 좋아졌다는 음식이 나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현미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현미밥이 흰쌀밥보다 혈당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고구마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고구마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나한테 맞는 음식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여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최소한 식후 혈당을 재보세요. 약국에서 파는 혈당 측정기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혈당은 점수가 아니라 선입니다. 건강검진표에 찍힌 한 점의 숫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하는 곡선으로 봐야 합니다. 이 곡선을 최대한 완만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낮은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모양이 좋은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상에서 먹는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밥 한 숟갈 뜨고 반찬 짓고 또 밥 뜨고 반찬 짓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나물 반찬이든 샐러드든 채소류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김치도 좋습니다. 오이,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도 좋습니다. 둘째,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불고기, 생선구이, 계란말이, 두부 같은 반찬들입니다. 셋째,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먼저 장에 깔리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에 그물망을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밥알이 이 그물망에 걸려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느립니다.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많습니다. 같은 식사를 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30%면 대단한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30%덜 오른다는 겁니다.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겁니다. 식후 산책이라고 하죠.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도 됩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식후 혈당이 올라갈 때 걸으면 근육이 당분을 연료로 써버리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움직일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혈액 속의 당분입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당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덜 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20%에서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꾸로 식사법과 식후 산책을 같이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눕지 마세요.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소화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격렬한 운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걷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식후에 졸리다고 바로 누우면 혈당은 올라가고 소화는 안 되고 살은 찌고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은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흰쌀밥, 흰빵, 흰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현미, 통밀빵, 귀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느립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가능하면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라면 대신 메밀국수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는 겁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져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밥만 먹지 마시고 반찬을 꼭 같이 드세요. 빵을 먹을 때는 버터나 치즈를 같이 드세요. 과일을 먹을 때는 견과류를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액상과당을 피하는 겁니다.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같은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물질입니다. 액체라서 소화가 필요 없거든요. 마시자마자 바로 흡수됩니다.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과일 주스는 콜라만큼 혈당을 올립니다. 과일은 그냥 씹어 드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다 걸러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내일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시작해 보세요. 채소 먼저, 고기 다음, 밥은 마지막입니다. 밥 먹고 나면 10분만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점심 먹고 졸리던 게 사라집니다. 오후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건강검진 정상인데 뱃살 나온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